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박한 뉴스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삼성과 쿠팡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뭔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뉴스가 중요한데요. 백원석 삼성 그룹장님이 크립토 행사에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크립토 행사에 연단에 삼성의 책임자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신선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분증, 스테이블코인, 신용카드, 물리적 지갑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이 많은 걸 파악했다. 그래서 다음에 크립토 시대에 구글과 경쟁해서 안드로이드 구글과 경쟁해서 제조국인 스마트폰이 이 신금융의 포인트로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메시지인지는 제가 지금 풀어드리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번 주말에 유튜브에서 3% 오태훈의 크립토 세계인가 하여튼 거기서 자세하게 신원인증과 신용카드와 결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네이버 이사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다음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송치영 두나무 대표가 네이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날 제가 임원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해진 의장 답다 얘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후계자를 찾고 있었지만 결국 회사 밖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다음 존재가 없죠. 카카오가 다음을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는 게 아니고 두나무가 네이버를 먹는 모양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갖고 있는 두나무가 우리은행을 살 뻔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막은 거고 은행이 크립토 거래소를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크립토 거래소가 은행을 살 뻔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현상이 다시 4년 만에 벌어진 거고 두나무가 우리나라 최대 포탈인 네이버를 이제 품는 거죠. 업비트는 세계 4위의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촉박한 크립토 환경 속에서도 세계 4위나 되는 거래소가 있다는 것은 참 국가적인 행운이고 네이버가 그것을 파악해서 업태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은 되게 현명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여한 바는 1도 없지만 우연의 일치로 제가 2월달인가 3월달에 네이버 임직원 연수에 가갖고 제가 마이크 잡고 방방 뛰었어요. 당신들 달러 스테이블코인 해야 된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었든지 간에 한국에서 하지 말고 외국에서 해야 된다고 방방 뛰었어요. 했습니다. 당신들 살아야 돼서 그거에 대한 답례로 제가 저녁을 엊그저께 얻어먹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네이버가 두나무 뉴스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방송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 없습니다. 내부자도 아니고 제가 떠들었던 게 현실이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상이 바뀌네요.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네이버 주가가 막 오르는 날 제 국장의 달인 제 과동기가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스테이블코인 강자가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국내적으로 근데 지금 이 판은 그런 판 아니다. 구글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나선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과 알파벳이 구글이죠? 알파벳과 구글로 블록체인을 검색해보면 지난 3년 동안 뉴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구글이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바이든 정부에서 크립토가 국가 안보에 반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친화적인 행보가 나오니까 이제 믿고 지른 거죠. 이 구글의 지시 유예를 얘기하면서 설명이 많지는 않은데요. 구글 측에서 많은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무역 금융 결제망으로 쓸 거고 여기랑 연결돼가지고 AP2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AI 에이전시 간의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AI 에이전시 간의 페이먼트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냉장고에 탄산수가 부족하면 냉장고가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결제까지 맞추는 겁니다. 뭐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예치금을 제가 쿠팡에 넣어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크립토에 대한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결제는 신원 결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긁을 때 여러분 신원이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포장마차에서 동전 주고 떡볶이 사 먹을 때 신원이 노출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노점에서 현금을 쓸 때 이제 신원이 노출 안 되는데 인터넷 세계는 전부 백화점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웹툰 작가한테 내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쓸 수 있는 동전은 없으니까.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 동전입니다. 신원 노출하지 않고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라는 주체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TV가 지불할 수가 있고요. 무인 택시 이런 걸 많이 상상했거든요. 우리 크립토에서는. 그러니까 무인 택시가 있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택시를 타면 택시한테 지불하잖아요. 그럼 무인 택시가 돈을 받아가지고 택시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 택시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이어 바꾸고 엔진 오일 갈고 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뭐 전기차니까 기름이 아니라 충전하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그럼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오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이 구글 크라우드 유니버셜 레저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수많은 결제가 에이전시 단에서 수없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여기 이더리움이 꿈꾸는 것들인데 이게 대기업이 나섰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구글 나섰고 삼성 나섰으니까 올해나 내년 초에 메타, 애플 그렇게 하겠죠. 네, 하버드 대학이 1,600억 원을 비트코인 ETF에 넣었습니다. 원래 예일 대학교는 크립토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 했다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버드 대학의 이 재단에 이런 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동문들한테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요청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동문들, 여러분들이 하버드 재단의 돈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전화를 돌리거나 뭐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을 때 IMF에서 일하는 외국 정부에서 일하는 혹은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학교의 동문들이 있다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물어본 결과로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주류들 사이에서 어떤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나 배우자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거 뭐 했으냐 의심을 한다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가 하버드 재단보다 인맥이 더 두텁냐? 정보가 더 많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실 지난 11년 동안 이런 사인은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인은 무수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시한 거죠. 자기 세계관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무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하고 가장 근접한 지표는 M2 지표입니다. 글로벌 M2라고 하는데 글로벌 유동성이죠. 파란색이 글로벌 유동성이고요. 2-3개월 뒤로 후행합니다. 이렇게 정도로 상황하기가 높은데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상황이 되게 높아 보이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 게 저 파란색이 주춤했었습니다. 7월, 8월에. 그러다가 이제 연준의 스몰 스텝으로 이제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높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합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가 이 빨간 게 바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가격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것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거죠. 왜 제 말을 좀 듣지 그랬었어요. 네.
이 역사적 그래프의 내부 면적,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이라는 건데, 적분이 직사각형 좁게 해갖고 이렇게 쭉 해서 직사각형으로 세우는 것처럼 해서 면적을 구하잖아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채굴자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번 돈입니다. 매출입니다. 매출. 채굴자들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이 밑에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당 채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된 채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직관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저수지에 들어온 물의 총량입니다. 이 면적. 비트코인이라는 저수지에 들어온 자본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틀린데 그렇게 치면 됩니다. 이 녹색은 뭘까요? 지금 현재 가격 곱하기 총 발행량.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이라고. 시가총액이 허수라는 건 아시죠? 시가총액은 허상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라는 건 현재 주식가격 곱하기 총 발행량인데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현재 가격에 주식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가격인데, 어떤 자산도 현재 가격에 처분을 다 할 수 없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허상입니다. 장부상 미실현 가격입니다. 이게 녹색의 면적이죠. 내부 면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만큼 여백이잖아. 이런 여백. 이 여백이 뭘 의미하냐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여기 때 산 사람들이 번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번 게 없죠. 시간 멈추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의 차이를 가지고 가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여러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가공하면 이게 가장 근사하더라 해가지고 만든 지표가 MVRV라는 지표입니다. 마켓 밸류, 리얼 밸류, Z 스코어라는 지표인데요.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바로 이 녹색의 사각형과 빨간색의 그 실제로 이 비트코인에 들어간 돈과의 차이를 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요. 0과 1 혹은 마이너스 1은 뭐냐면 굉장히 지금 다들 불행하다. 왜냐면 실제로 구입한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벌었거나 혹은 좀 손실 구간. 비트코인이 위대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바로 이 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반등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갖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다들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사시면 됩니다. 모든 자산이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자산이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자산은 지하 10층이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지하 20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놀랍게도 지하 1층만 보여주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 확실한 게 뭐냐면 얘가 6을 넘어서부터 위험해요. 6을 넘어서부터는 폭락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짜증이 났었죠. 그 그래프 제가 찍어둔 거 보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좀 위안을 좀 드릴까요? 제가 여기 샀어요. 여기서. 근데 이 당시 그래프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똑같아 보이죠? 이 당시 그래프 집에 가서 확대해 보시면 이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 자산이 한 일주일 사이에 80% 없어지는 경험을 3번 했거든요. 한 50% 없어지는 경험까지 하면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 없어지는 거는 기억도 안 나고요. 5% 없어지는 거 정도는 없어졌었어요. 됩니다. 최근에 뭐 떨어져가지고 보고 뭐 떨어졌다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샀으니까 부럽겠지만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죠? 폭락합니다. 폭락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MVRV Z 스코어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6을 넘어가면 조심하십시오. 지금 다행스럽게도 2밖에 안 돼요. 2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 가지고 돈 번 사람도 없고 손해본 사람도 없고 그냥 적당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들 보여줄게요. 자, 2에서 7, 8 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10월달에 2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 남은 게 아니고요, 11월에 미쳐가지고 폭등하면 12월에 폭락합니다. 12월에 미쳐가지고 폭등하면 내년 1월에 폭락해요. 지금 폭락할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의 이게 전제입니다. 제가 이게 헤럴드 경제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시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3번 만들었다 2번 없앴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계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내년에 뭐 이런 세미나가 있는 거 다 취소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이런 굉장히 민첩해요. 되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퀘션은 이겁니다. 폭락할까?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거예요. 폭락을 하기 전에 이걸 보니까 폭락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네요. 그죠? 그게 뭐예요? 속도. 폭락하려면 뭘 해야 돼요?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찰하시면 돼요. 폭등을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폭등이 지금까지 폭등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폭등 아니에요. 폭등을 하면 폭락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비트코인이 3억이 되면요, 이 개인들은 그때부터 삽니다. 왜냐하면은 저 말고, 저는 안 그러는데, 진짜 안 그러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5억 간다고 꼭 우겨요. 5억 간다고. 그리고 이번에 다르다고 반드시 우기거든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MVRV 7이 넘어가면요, 인격자들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저는 지난 11년 동안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와이프도 안 바꿨고요. 저는 바꾼 게 아무것도 차도 안 바꿨고 아무것도 바꾼 게 없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 견디는데 올랐다고 장부상 이익을 올랐다고 막 제끼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새벽 2시쯤 되는 파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됩니다. 지금 물건이 다 추했죠. 이제 이번엔 다를 거야 막 하는데 빨리 도망갔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 말에 2억 깔딱깔딱 한다 그러면은 2026년도가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데 본격적으로 대국 다국적 기업들 중에 이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관광기 사이클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이 관광기 사이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관광기는 피자데이처럼 그냥 기념 정도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욕조에 물이 꽉 찼는데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팔팔팔 쏟아지다가 절반으로 쏟아지니까 욕조에 물이 영향을 받은 거였고요. 절반으로 쭉 떨어지다가 이게 또 쏟아지는데 지금 어떻게 쏟아지냐면 그냥 똑 떨어져요. 이게 똑 떨어지는 게 3년 지나면 똑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욕조물이 변해요. 그렇잖아요. 비합리적이죠, 그거는. 그래서 어차피 이번이 관광기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사이클의 뒷부분이 꼬리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꼬리도 흐리멍텅해질 것이냐 지금 기로했었어요. 굉장히 제가 작년이나 올해 초반에도 무조건 비트코인 사라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엔 그런 말 안 합니다. 직군에 따라서는 해요. 뭐 전문직이거나 그러면 당신들은 그냥 무조건 사 뭐 이러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최근에 부익남에 나갔는데 부익남이 요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때문에 비익남으로 바꿀 생각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 일반인한테. 그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깔딱깔딱합니다. 11월, 12월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건 이번에 조정을 좀 했잖아요. 근데 10만 달러 안 깨졌어요. 10만 달러 안 깨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불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달러 안 깨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하고 슈퍼리치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월급명사하고 내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 7 금방 갑니다. 이거 MVRV. 그래서 MVRV가 6 넘어가면서부터는 탈출을 준비하셔야 돼요. 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사시겠죠. 네. 근데 알트 투자하시나요? 알트장은 언제 오느냐? 비트코인이 MVRV가 6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알트장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의 가장 잠재적인 위험, 단기적인 잠재적인 위험은 2분의 안일 거예요. 2분의 안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 폭락합니다. 그러면 MVRV 제로를 가까이 될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에게 안일 문제가 생기기 바라면 안 되겠지만 이분이 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사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401k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같은 건데요. 비트코인을 일부 담는 것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어제장과 그제자 뉴스를 찾아보시면 EU에서 최초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구프펀드 비슷한 거예요. 연기금이나 구프펀드의 1%를 법률로 비트코인을 담는 거를 정했습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 미국, 룩셈부르크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여타의 주식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적금, 채권, 금, 강남 부동산, 비트코인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부럽겠지만 이렇게 300배 이렇게 보는 자산이지 아니에요. 소박하게 10배 보는 자산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우울한데요. 지난 공사 앞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소박하게 우리가 10배 봐요.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립토 세계에서 10배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요. 하여튼 되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좀 기복은 강남 부동산보다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진정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은 별로 안 좋아요.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보고서는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는 투자할 때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근거 있게 투자합니다.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요. 보통이 유명한 게 저도 대학 때 배웠는데 6대4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뭐냐면 60% 주식, 40% 채권 이렇게 하거든요. 6대4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살짝 담아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2% 담았을 때가 저기 있죠. 비트코인을 4%, 5% 담았을 때, 6% 담았을 때 X축은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은 부정적인 겁니다.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수익성을 쫓을 때 그러면 이런 수학적으로 이런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볼 것이냐,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수익을 이렇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하고 평행하는 게 최적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적점이 닿는 건 변동성과 수익률에 대한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된 투자자고요. 여기에 닿는 거는 변동성을 좀 희생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고, 여기에 닿는 거는 완전히 변동성을 아주 평가절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면 여기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없어요. 이건 정답은 없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하지 않은 6대4 포트폴리오. 얘네들은 안정적인 것 같지만 수익성이 개판인데 이렇게 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변동성 이거 감내하기가 좀 어렵다. 기관들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괜찮다. 그래서 5% 최적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역사적인 추세가 미래로 이어진다라고 아무도 보장 못하는데 이런 기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AI거나 프로그래밍거나 자기네들이 할 때 역사적인 지표를 넣어요. 그래서 지금 1% 5%가 나오는 겁니다. 1% 5%. 그래서 기금들이 1%에서 5%까지 담으면 변동성은 별로 늘지 않는데 수익률이 너무 놀라워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베넥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녹색이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 얼마 안 남았어요. 58.5% 주식, 38.5% 채권, 3% 비트코인 했더니 성과가 장난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이 1%, 최소 1%, 최대 5%까지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 여러분들이 자산이 한 1,000억 되면 5% 담으세요. 이거는 기관들 얘기고. 비트코인이 이런 이유는요, 비상관 자산이라서 그럽니다. 비상관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상관관계가 일반 자산하고 없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유동을 칠 때는 없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 같이 유동성 때 올라갔다가 혼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이제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비트코인은 다른 이유로 좀 상관성이 없어서요. 고흐의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존 자산하고 상관성이 낮아가지고 일부 담으면 상보성이 되는 그런 자산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라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이 연기금을 자산 운용을 하는 되게 큰 데 중에 하나인데, 오늘 피델리티 가문이 총수 가문이 비트코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감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지금 충격적인 거예요. 올해 말까지 6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기관이 비축한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요. 2,000만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 100만 개는 지금 앞으로 20-30년 동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은. 2,000만 개 중에요. 200만 개는요. 바보들이 처음에 모르고 했다가 잃어버렸어요. 200만 개는 없다고 쳐야 됩니다. 1,800만 개. 그 중에 600만 개를 기관들이 가져가 1,200만 개 남네. 1,200만 개 남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저보다 센 고래들은, 저보다 2년 먼저 발견한 고래들은 기본적으로 10,000개, 1,000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10,000명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10만 명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 사람들과 합치면은 1,200만 개에서 600만 개 빼셔야 돼요. 그럼 600만 개 남죠? 그게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하나 가지면 전 세계 600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거예요. 되고 싶지 않나요? 600만 명 중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 굉장히 엄격합니다. 삼성이나 혹은 구글이 강남 아파트를 1,000호씩 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나랑 상관없는 일. 와, 포모 오지 않아요? 내가 사야 돼, 저거. 나 이제 내 집 마련 끝났구나 생각 들죠?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전 세계의 큰 손들이 사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가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ETF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장 회사, 그 다음에 중앙 정부들, 그리고 비상장 회사들이 담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점점점 개인들의 몫은 줄어듭니다. 개인들의 몫은.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를 소유한다는 게 쉬운 일이 벌써 아니죠. 1억 7천만 원.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하나를 꼭 소유할 필요는 없죠. 0.1개, 0.01개를 소유해도 되는데요. 어쨌건 비트코인은 어느 레벨의 자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전략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요. 토크나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아가고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이 모든 흐름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달러 스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제 질서의 변화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출리기거나 하나의 어떤 소수의 발명가들이 만든 장난감 정도로 치부했던 한국의 이건 지식사회나 언론 환경이 좀 애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제 질서와 관련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야심차게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지니어스 법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마스터카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반응했고요.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회사가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가장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많은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확장하겠다는 게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의 생각입니다. 비자카드는 아프리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 아프리카는 이런 단말기 같은 게 깔려 있지 않고, 이런 기사들 계속 만들고 있죠. 루베일 비루아드커라고 하는 직함이 깁니다만 하여튼 고위 그 임원이에요. 비자의 글로벌 성장 및 제품 및 전략적 파트너십 책임자, 이런 말합니다. 비자는 전 세계 파트너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멀티코인, 멀티체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하면 상호 운영될 수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자금 이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자금 이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꾼다.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말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은행망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크레딧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크레딧은 로컬 은행이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은행은행, KB은행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고요. 비자 마스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갔을 때 현찰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현찰 많이 받아요.
그런 데가 아니면 비자 마스터가 쓰되어 있는 국제 글로벌 국경 간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자 마스터카드망은 필요 없어요. 보안망 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없어지는데 얘네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죠. 없앨 수 없으면 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은행들은 어떨까요? 은행들은 미국의 은행들 얘기지만 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막아줘, 블록해줘 라고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합니다. 은행들은 유전자가 다른 것 같아요. 은행들은 금융감독기관한테 사사건건 개입을 받는데 엄청 싫어하면서도 일이 있으면 엄마 품 뒤에 숨는 애기 같아요. 그죠? 정부에 달려가고 막아줘, 정부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스터하고 비자처럼 우리 망하네? 에이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 이렇게 안 가고 은행이 정부를 이렇게 달려가서 우리 막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정부한테 달려가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면 은행 예금이 없어져요. 은행 예금.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예금을 쓰는 이유가 이자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 뱅킹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페이먼트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표를 발행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폰에서 폰으로 이동하니까 은행에 돈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은행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단기 예금 받아가지고 장기 대출합니다. 그 예대 마진을 먹는 면허가 은행 면허의 본질이고요. 은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면 망하는데 그걸 정부가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만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하는데 은행망을 적게 거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거쳐요. 그래서 은행이 필요 없어집니다. 은행은 여러분 대출이나 파이낸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 할 수가 있고 애플이 할 수가 있고 네이버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술이 바뀌었어도 국가가 보호를 해줬는데 이 16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국경을 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국경은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이상하거나 충격적이어도 그게 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이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마주한 어떤 지식사회 현실이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잠을 못 자고 책을 써갖고 제일 먼저 만난 게 경제학자들 세미나에 가서 정기학자들이 책 딱 나눠준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떠들었더니 왜 안 가릴 거면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왜 안 가릴 거 위반이면 어쩌라고 씨. 그런 사고로 옳고 그름, 합법 불법 이런 세계로 이 혁신 기술을 바라보는 거예요. 금융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일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중요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협력은 은행들이 자체 결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중요합니다. 자체 결제 인프라 구축하지 않고도 국경간 결제에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가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중국의 내륙같이 이 은행망이 없는데 그냥 폰으로 그냥 금융이 되는 겁니다. 금융에서 가장 송금에서 중요한 게 마지막 1마일 문제인데요. 이거 때문에 ATM이 필요하고 현찰이 필요하고 생활금고가 필요했던 건데 폰이 안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이 안방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환경은 인프라는 깔려 있는 거예요. 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는 이제 결제 도구가 은행망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호도 받고 했었는데 은행망을 떼버리고 다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제 은행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완벽한 귀결이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변주가 일어나겠죠. 국가가 개입하고 은행들이 뭔가 대안을 찾을 거고 하지만 논리적인 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마차가 다니는 길에 자동차가 생긴 거니까 마차가 자동차를 로비해서 내몰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의해서 마차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마차로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데 자동차 때문에 마차가 없어지면 말들 어떡하냐 수의사 어떡하냐 뭐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어쩌라고 저보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본도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너무 중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마네크에서 그렸고요. 사실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그린 거고 마네크에서 숫자로 표현한 걸 우리 학생들이 그린 겁니다. 빨간 점선은 바로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재정 적자의 증가. 다시 미국
공공부채. 파란 선은 뭐냐면 미국이 트럼프 2기 때 비트코인 100만 개를 소유했다는 전제에서 2029년까지 소유했다는 전제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100만 개의 가치. 가정은 이겁니다. 미국은 공공부채가 연 5%로 증가하고 비트코인은 연 25%로 가치가 오른다. 그랬을 경우에 2051년도가 되면요, 비트코인이 미국 공공부채 25%를 담보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유동화되기 때문에 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25%가 담보되는 거고요. 거기서 8년만 더 지나면 60년이 되기 전에 범위 때문에 미국의 공공부채 문제가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공공부채를 1대1로 담보합니다. 여러분들 빚이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금융학원에서 돈을 꺼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빚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빚과 유동자산의 차이 혹은 수익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유동자산이 많으면 줄 씁니다. 내 돈 써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빚이 쪽밖에 없는데도 유동자산도 없고 소득이 없으면 빨리 빚 갚으러 날립니다.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바넥이라는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100만 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연에 25%로 성장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에 25% 성장한다면 전부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폭등합니다. 그러다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내보면 25%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여러분 짜증나는 빨간 그래프 있잖아요. 지난 16년 동안 비트코인이 연 50% 성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가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만약에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연 25%로 앞으로 3, 40년 동안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기준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연 25%씩 증가가 안 되더라. 오늘 아침에 제가 대구에 상공인들 모이는 데가 조찬 방문하고 왔는데 제조업 공장 막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25%안 된다면 적어라. 비트코인 사라. 말씀드렸어요. 심플합니다. 25%안 된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적으세요. 접는 건 너무 힘든 결정이잖아요. 뭔가 이걸 구상하고 있잖아요. 연 이거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카페, 치킨집, 골프존 하지 마세요. 뭐든 됐든 하지 마세요.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추측한대잖아요. 듣고 안 듣고 역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까 그 빨간 그래프 제가 다시 넘기기 싫은데요. 그 수많은 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듣고 안 듣고 각자 선택이었어요. 제 주변에 부자된 사람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듣고 안 듣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진짜 가치가 있는 그래프고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지 비트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미중 간의 갈등,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모든 게 여러분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피니언까지 여러분들께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프이기도 해요. 이 그래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된 보고서의 일부를 제가 따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걸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는 같은 엄마가 같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 연년생 저희 형입니다. 저희 형은 유학파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형은 이걸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 이 퀘션이 같은 엄마가 낳은 거 맞아? 유전자끼리 비슷할 텐데. 그리고 제가 둘째 아들이고 우리 형이 큰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비트코인 많고요. 우리 형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걸 가른 게 바로 뭘까요? 국제정치학을 하는 학자가 이런 것도 몰라요. 심각한 건데. 우리 형이 성실하지 않냐? 되게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든가 채권을 찍어내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한 기로에 섰어요. 왜냐? 2024년도에 작년에 미국이 채권 이자 지급하는 버젯이 국방비 버젯을 앞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고요. 고착화됩니다. 단지 국방비만 앞선 게 아니고 메디케어를 앞서버렸어요. 여러분들 미국도 늙어갑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메디케어 돈 못 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못 줄여요. 국방비하고 채권 이자 가지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비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에서 보는 것을 전 세계에서 보게 될 거예요. 채권을 미국이 찍어내지 않는다. 그건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상상이 어려운데 미국이 이럴 수 있어요.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무역 흑자국이 되는 겁니다. 무역 흑자를 하면서 긴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전 세계에 달러 파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히겠죠?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에요.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되는 선택. 그게 더 나아요. 표정이 어둡죠. 쫄리면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솔루션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는 나라로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게 원래 2035년에 올 건데 이게 11년이 당긴 거예요. 11년 당기는 건 그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왜 당겨졌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당겨져요. 코로나 때 돈 풀어갖고 이자 올리니까 미국도 채권 이자 쫙 올라간 거잖아요. 11년이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패권 노릇을 이제 못합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국제 정치학자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세계로부터 철수한다라는 말을 우울하게 근엄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이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힘을 붙여요. 못하겠습니다. 안녕.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유쾌하고 깽가리를 울리면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트럼프.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는 최소한 뭐 이렇게 우울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협박하고 막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근엄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 경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견돼 있었던 일이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2021년도 3월인가라고 해요.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선이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배들도 희망봉을 돌았어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선이 넘어져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이러면 이집트 정부를 쳐다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유엔을 쳐다보진 않을 거예요. 이집트 정부를 쳐다볼 수 있죠. 호르무 지역 그 옆에 어디 나와? 호르무 지역은 이란 앞바다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미사일로다가 쏘면은 지나가는 컨테이너선, 상선, 유조선 다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르무 지역을 봉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만, 일본 선구가 없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쳐다볼까요? 이란? 이란이 했는데? 혹은 중국이 나서서 해결하겠지? 혹은 그 지역의 맹주인 이스라엘이 뭔가 할 거야. 러시아? 터키? 미국 쳐다보죠. 미국. 말레카역이 막혀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쳐다보겠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막 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지나갈 때마다 돈 내 이런 우리는 당연히 미국 쳐다봅니다. 일본 쳐다보진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국제 질서는 미국이 이 모든 원거리 무역의 근간적인 질서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근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 형하고 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우리 형이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전달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형하고 저하고 11년 동안 비트코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명절에 2번을 만나고 어쨌건 한 번 이상 소통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귀뚱도 안 들어요. 근데 어쨌건 우리 형이 학자지만 퀘스천을 하지 않았던 거 뭐냐면 이 1945 시스템에 세금 제도가 있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미국한테 세금 안 내니까 세금이 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주적 원리에 어긋납니다. 에너지를 쓴다면 누군가 비용을 내겠죠. 그 세금 제도가 바로 미국 채권 제도입니다. 원거리 무역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미국 자산을 사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암묵적 우리예요.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암묵적 우리예요. 그래서 소독이 미국한테 돈 많이 벌 때 소독이 많이 샀고요. 일본이 돈 많이 벌 때 일본이 1등이었습니다. 중국도 WTO 가입하고 한동안 1등이었는데 2012년도에 중국의 자의식이 벙벙벙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게 중국몽의 중국선언 시진핑 주석이 하면서부터 달러 채권을 안 삽니다. 그리고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왜냐하면 미국이 만든 질서에서 돈을 번 니네가 그 돈으로다가 딴 살림을 차려? 그것도 우리가 도전하면서 손 봐야 되겠네. 그 이후로 미국의 양대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친중파들이 씨가 말라요. 친중파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클린턴 부부고요. 공화당은 부시 부자입니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남편 클린턴, 아내 클린턴. 없어졌잖아요. 존재가.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을 거치면서 반중이 워싱턴의 콘센서스가 됐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근데요, 아하 장면, 아하, 유레카가 나옵니다. 유레카가 바로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에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름 돋아야 될 맹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상화폐나 이런 거 오템 같은 이런 좀 뭐라고 어디다 서랍에 이렇게 묘한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고 이상한 이런 사람이 떠드는 좀 이상한 자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게 주류무대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띵크탱크들이 아하 국면이 옵니다. 원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역사적 기원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2017년도에 거래소를 추방하면서 중국인들이 완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에 미쳤었거든요. 추방하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게 정책이 있다면 인민에게는 대책이 있다. 아주 훌륭한 말이죠. 시작으로. 니네는 정책을 해, 우리는 대책을 할게.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내쫓는 건데 중국인들의 대책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든 구해갖고 그거를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하고 이대로 거래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큰 겁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 관료들은 이거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달러는 미국의 주권인데 아무나 달러를 발행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검사 중에 한 직책이 가장 중요한 연방검사라고 하죠. 뉴욕 남부지검장이 계속 이게 테더거든요. 테더사를 계속 괴롭혔어요. 막 불러다가 막 해명 요구하고 기소하고 나중에는 막 벌금 엄청 매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 7월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었던 공화당 띵크탱크들이 이거를 고민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하 국면이 온 겁니다. 테더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들 사요. 여러분 중국인이고 제가 테더 사요. 중국인처럼 생겼네 뭐. 어쨌건 제가 코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달러 줍니다. 그럼 제가 이 달러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코인 주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가 이렇게 패깅이 된 건데요. 이 달러만 갖고 있으면 전당포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더리움을 사거나 금을 샀습니다. 남는 돈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어요. 중요한 건 남는 돈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는데 테더사의 2014년 미국 국채 보유량이 독일 정부보다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미국의 천재적인 띵크탱커, 저는 피터 티엘이라고 보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1고 3저예요. 자, 보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저유가는 마음대로 하니까 할 수 있어요. 보관세 하고 있죠. 약달러 되든가요? 우리나라. 약달러 안 되죠. 강달러죠. 저금리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순이라서 보관세가 되면 인플레이션 되고 그러면 이자를 올려야 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채권이 잘 팔려야 돼요. 이자율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연준은 단기 이자율을 정하는 거고요. 장기 이자율은 사람이 못 정합니다. 채권 시장이 정해져요.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자율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가 할인돼서 팔리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미국 채가 잘 팔리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라 그냥.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외우면 돼 이거. 그래서 국채 가격과 이자율 반대. 그래서 이자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낮다는 건 뭐냐면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미국 국채가 인기가 좋다는 거고요. 미국 국채가 내려갔다는 건 미국 국채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을 못 내리는 이유는 미국 국채 인기가 없어요. 왜? 사야 될 중국 정부가 안 사잖아요. 얘한테 빠듯빠듯 개기고. 근데 미국의 천재들이 깨달은 거예요. 중국 정부가 안 사는 국채를 누가 사고 있어요? 누가? 중국인들이. 오. 그러면 우리 국채를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 유럽인들에게 팔면 되겠네. 어떻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심플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 같이 바쁜 사람이 생각했을 수가 없고, 그 아들들이 하는 행보를 봤을 때 그 아들들과 연결된 부통령 제이디 벤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sak스, 모두 피터 티엘을 연결됩니다. 피터 티엘이라는 천재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극2의 피터 티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터 티엘은 극I의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의 얽힌 일화를 하나 설명해드리면 둘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페이팔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받으러 가면서 신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운전을 했대요. 10억 정도 되는 스포츠카래요. 타고 가는데 일론 머스크가 막 노래 부르면서 걔는 저랑 나이가 동갑이니까 걔는 술 안 먹어도 술 취한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피터 티엘의 회고예요. 하나가 그 10억짜리 스포츠카를 갖다 박아갖고 폐차시켰습니다. 둘은 또 멀쩡했대요. 그리고 1,000억을 받아봤대요. 그래서 둘이서 웃었대요. 우리 10억을 받고 1,000억을 받아왔습니다. 피터 티엘이 보기 일론 머스크는 브레이크가 없는 남자. 피터 티엘이 진짜로 한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 브레이크가 없는 피터 티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터 티엘 성격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신중한데 레벨은 일론 머스크 레벨입니다. 이 피터 티엘이 투자한 게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터 티엘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피터 티엘 같이 일하는 탤런트의 CEO 알렉스 카프가 쓴 기술공학이라는 책을 읽으면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기술공학 책 좋은 거 한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터 티엘은 단지 돈 많이 번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아니고요. 국가 안보나 이 서구적 문명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철학과로 스탠퍼드 철학과. 여러분들 자녀가 철학과 간다고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거기 있다는 거죠. AI 시대.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의지입니다. 국가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논쟁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 이상을 차지할 거고요. 나머지가 유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냐만 하는 건 아무 이슈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0.01% 시장일 거기 때문에. 참고로 유럽이 이미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0.2%. 유럽인들이 99.8%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손을 얹어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 쓰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죠. 외국에서 뜨는데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외국에서 안 통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달러 상한권에 들어갔습니다. 스트리밍하고 유튜브가 다 달러고요. 표시가 원화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장님이 걱정하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인데 한국은행 총장님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뭔가 하려고 했다가 법안이 안 나와요. 정부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브레이크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삼성이 뭔가 발표하려고 한국의 규제 투명성이 되면 발표하려고 했다가 한국에서는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발표해버려요.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 가지고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을 하거든요. 나중이 되면 우리가 했던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 말을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달러는 그 자체가 망이에요. 종이 달러도. 원화는 망이 아니에요. 왜 망이 아니냐면 제가 한 가지 단편적으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랑 똑같아요. 달러는. 여러분 파키스탄 사람하고 만나면 파키스탄 말 배워갖고 할래요? 파키스탄 보고 한국어 가르쳐가지고 소통할래요? 여러분들이 대권 안 되면 영어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달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국에 놀러가도 바투화로 원화가 안 바뀌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가 바투화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화 바투화 시장이 있긴 있겠지만 크지 않고 원화 엔화 시장이 있긴 있겠지만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원화는 군소 통화들하고는 시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군소 통화들하고 모든 페어 마켓이 있는 건 달러밖에 없죠. 그래서 달러를 거쳐가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그 달러가 코인화돼요. 뭐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원화 표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죠. 결론, 우리나라 돈 없어져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하면 바로 댓글 달아요. 애국심도 없냐고. 제가 거기서는 마치 여지를 남겨놓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동할 때는 논리를 바꾸기 전까지는 논리를 믿는 게 맞아요. 제가 비트코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은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면 논리를 따라가면 맞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면 상업은행들이 없어지고요. 개별 중앙은행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떠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느낌으로 상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은행에서 4월에 불러갖고 당신들 은행 없어질 때 웃었어요. 진짜 내 앞에서. 재밌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은행이 없어진다고 근데 은행원들이 웃지? 은행원들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 말을 한 사람을 그 말이 웃긴대요. 없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비트코인을 그렇게 놓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논리를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느냐, 느낌이 오느냐 아니냐.
은행이 없어져? 중앙은행이 폐업을 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논리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아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쓰면 달러를 진짜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쓰기 시작하면 원화를 가지고 통화 조절이나 독자적인 이자율 정책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맞아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근본적인 변화가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변화. 말 그대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근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근본적인 변화를 해서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는 막고 싶겠지만 이게 막아지냐고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하고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만 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 미국은 계속 채권을 찍고 국방비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국제 경찰을 계속하면서 채권도 계속 찍는 유일한 솔루션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갖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채권을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부들이 세금을 냈었는데 국제 무역에 대해서 정부들이 삔또가 들어갖고 안 내니까 중국 따라하면서 안 내니까 이제 전 세계의 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국채를 팔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무역자국이 되는 게 낫습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대만도 안 지키고 이 항로도 안 지키는 우리나라의 반미 세력도 있으니까 이들이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하고 우리가 달러 쓰는 게 좋습니까? 선택지가 이 정도네요. 선택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제가 우리 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형이 한숨을 푹 쉬면서 템이 나와. 근데 지금 왜 미국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하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숨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아니 동생이 11년서부터 비트코인 얘기를 했구만. 근데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 지정학자들한테 충격인 거예요. 그들이 공부했던 모든 질서의 근간이 지금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1945년 체제거든요. 지금이 2차 이후에 만든 체제인데 그 근간이 바로 뭐냐면 국민국가의 주권이에요. 국민국가들의 주권을 보호하면서 제국 없이 세계를 협치로 운영하겠다. 유엔도 있고 IMF도 있고 이런 건데요.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건 그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노골적인 제국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름 붙이죠. 하여튼 미국하고 무역하는 나라는 달러를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달러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마 달러 지불 요구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침투해 들어오겠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거에 대한 대항마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하는 게 바로 삼성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안드로이드 폰이 전 세계에 20%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하나도 거치지 않는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폰에서 폰으로 유동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만 정신을 차리면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항마는 아니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포션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삼성이 깨달은 거고요. 깨달아서 지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발목을 잡는다는 좀 그러겠지만 삼성이 경쟁하는 대상은 구글, 애플, 메타 이 정도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마지막 1분을 쓰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투자하시면 참고하십시오.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오면서 이더리움이 뛰어올랐죠. 이더리움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 민팅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이 52%, 트론이 30%, 솔라나가 4.53% 이렇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수수료 비싸다고 말 많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을만하고 그다음 생태계가 가장 튼튼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같은 데서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금융기관들이 막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막 만들지 않고 그냥 이더리움 기반으로 막 민팅합니다. 그래서 피터 틸도 이더리움을 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톱니도 원래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지지자였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더리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의 의견 궁금하시겠죠? 저의 의견은 저는 애매합니다. 저는 그냥 여유 작작이에요. 비트코인도 많고 이더리움도 많아서 그냥 아무나 이겨라 파이팅 모르고 알면 죽겠죠. 미안합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서 이 과거로 돌아가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할게요. 20초 남았으니까. 비트코인은 강남 땅이에요. 강남 아파트. 이더리움은요 판교쯤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알트 어때요? 그러면 그거는 그 휴전선 부분의 땅이에요. 통일대박. 그러니까 쫄리면 비트코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교에 대해서 뭔가
내부 정보가 있었어. 뭐 하여튼 뭐 지금 대통령이죠. 어쨌건 뭐 대장도 뭐 비슷한 정보가 있었어? 그러면 하세요. 예. 지금 제가 보는 사인은 뭐냐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인 엄청 걸고 있습니다. 월가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하던 사람이 이더리움 사인 걸고 있어요. 그 주축이 바로 피터 T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약간 모험이 필요하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대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땅과 판교와 휴전선 부근의 땅 사이에서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